고요한 새벽. 당신의 책상 위 하얀 종이 한 장. 펜을 들어 선을 그어봅니다. 그 선은 단순한 선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의 문일까요? 500년 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한 소년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관찰자, 발명가이자 질문가, 무엇보다 영원한 학생이었습니다. 1452년 4월 15일 빈치. 포도향이 번진 봄밤, 올리브 잎이 달빛에 흔들리던 때, 아버지 세르 피에로, 젊은 공증인, 어머니 카테리나, 농가의 딸. 신분의 사정으로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밤의 탄생은 한 세계의 시작이 됩니다. 사생아였던 그는 공식 교육의 문턱에서 자주 멈추어야 했습니다. 라틴어 학교는 멀었고 길드의 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닫힌 교실 대신 열려있는 들판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그의 첫 교과서였죠. 처음 5해는 어머니 곁 작은 농가에서, 그 다음은 아버지 집과 할아버지 안토니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빈치의 언덕과 시냇물, 바람과 흙, 새의 비상. 그 모든 것이 일과였고 수업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제비의 급선회, 매의 낙하 각도를 따라 눈으로 계산하고 비둘기가 착지하는 순간의 균형을 기억합니다. 시냇가에 앉아 물방울이 떨어질 때 번지는 왕관 모양, 소용돌이가 태어나고 사라지는 질서를 지켜봅니다. 그의 눈은 기록하고 그의 마음은 실험했습니다. 손자는 특별하다고 느꼈던 할아버지는 포도밭 가장자리에 작은 오두막을 내주었습니다. 돌멩이와 인맥, 곤충의 날개와 꽃의 구조. 작은 것들이 그의 실험실을 채웠습니다. 현미경도 교본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관찰과 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울에 비치듯 글을 썼습니다. 비밀을 지키려 했다는 추측도, 손의 움직임을 따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 그 방식이 그를 더 오래, 더 깊게 사유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쪽에 이르는 노트에는 질문과 도해, 스케치와 실험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하나의 선을 긋고 그 선 옆에 또 하나의 의문을 적고 그 의문을 풀어보는 손. 그렇게 소년의 하루는 관찰과 질문으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문법보다 사물의 이치에 먼저 닿았기에, 정설보다 눈앞의 현상을 먼저 붙잡았기에 그의 배움은 자유로웠습니다. 나중에 배운 라틴어와 책이 그 자유를 정교하게 다듬었을 뿐 출발은 늘 자연이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책상 위 하얀 종이. 선 하나가 시작됩니다.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선은 질문이고 모든 질문은 길이 됩니다. 그 길의 첫머리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이름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14살의 봄, 운명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세르 피에로는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숨을 고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농부가 가져온 나무 방패에 레오나르도는 메두사를 그렸습니다. 뱀 같은 머리칼, 눈빛은 돌을 빗듯 차갑고 빛났습니다. 박쥐와 도마뱀, 곤충을 모아 형태와 질감을 집요하게 옮겼다고 하지요. 그 생생함에 아버지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능을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르 피에로는 피렌체의 거장,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를 찾아갑니다. 그는 소년을 보고 곧바로 말합니다. 공방으로 오라. 피렌체, 르네상스의 심장. 아르노 강변의 공방은 화실이자 공학실이었습니다. 그림과 조각, 금속 세공과 건축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섞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안료를 갈고 붓을 묻고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청금석을 곱게 빻아 유약을 만들고 아마씨 기름과 달걀로 템페라에 숨을 맞춥니다. 손끝의 반복이 눈의 정밀함을 깨우는 시간. 공방에는 재능이 모여들었습니다. 보티첼리, 페루지노, 길을 난다요.
같은 시대를 호흡한 젊은 화가들이 오가며 서로의 작업을 보고 배웠습니다. 피렌체 전체가 하나의 학교였지요. 17이 되던 무렵 스승의 그리스도의 세례에 레오나르도는 왼쪽에 천사를 맞습니다. 머리칼은 빛을 머금고 천의 주름은 무게를 기억합니다. 눈빛은 고요히 깊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날 이후 스승이 붓을 덜 들었다고도 합니다. 과장일 수 있어도 공방의 공기가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1472년 성 루카 길드 레오나르도는 독립화가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곧 떠나지 않습니다. 더 배울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첫 독립작으로 남은 수태고지. 천사가 찾아온 순간 그는 공기를 그려 넣습니다. 멀어질수록 푸르게 흐려지는 산, 대기의 두께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선의 원근을 넘어 공기의 원근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대작의 예고편, 동방박사의 경배가 시작됩니다. 중심의 마리아와 아기, 주변 인물들은 소용돌이치듯 얽히고 말과 폐허, 움직임과 시선이 피라미드의 질서로 모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밑그림으로 남습니다. 더 정확한 구도, 더 설득력 있는 표정을 찾던 손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멈춘 자리마다 그는 관찰과 실험을 더했습니다. 피렌체의 젊은 화가는 그렇게 미완이라는 이름이 다음 장으로 걸어갑니다. 1482년 서른의 결심. 그는 피렌체를 떠나 더 큰 무대를 택합니다. 밀라노.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도시. 전쟁과 기술, 음악과 축제가 한 지붕 아래 뒤섞이던 곳. 레오나르도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리라 한 대, 말의 머리를 닮은 울림통. 그가 설계하고 만든 악기였습니다. 소리로 문을 두드리고 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10개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식 다리와 공성장치, 해자의 물을 비우는 장치, 바위 위가 아닌 요새를 무너뜨릴 방안, 운반이 쉬운 대포, 은밀한 지하 통로, 공격받지 않는 기동 전차, 신형 투석기와 화살 발사기, 바다에서의 공격 방어 기계, 그리고 평화의 때에는 건축과 조각, 회화에서의 역량. 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루도비코는 그를 불러들입니다. 밀라노에서의 세월 1482년부터 1499년까지 레오나르도는 궁정의 엔지니어이자 연회의 연출가, 화가이자 설계자였습니다. 밤하늘은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무대 위의 행성이 회전하고 기계장치가 신화를 날게 했습니다. 행성의 궤도, 별자리의 움직임, 음악과 조명이 함께 돌아갑니다. 궁정의 축제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지요. 도시의 물길도 그의 노트에 들어옵니다. 운하와 수로의 설계 개선, 관문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어 높이가 다른 수면을 잇고 화물과 사람의 흐름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발명을 선언하기보다 이미 있던 원리를 묶어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 그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관찰, 분석, 개선, 그리고 거대한 말, 스포르차 가문을 기리는 기마상. 레오나르도는 말의 해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왕실 마구간에서 근육과 힘줄, 관절과 뼈대를 측정하고 달리는 순간의 하중을 계산합니다. 수십 장의 스케치 끝에 실물 크기 점토 모형이 세워집니다. 높이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날 그란 카발로라 불리는 그 구상. 당대 최대 규모를 겨냥한 야심. 말의 구체적 자세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도상이 엇갈리지만 핵심은 규모와 구조였습니다. 거대한 청동 껍질을 비워내고 지탱할 골격, 주조와 조립, 운송의 난제까지 노트는 방법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재료를 데려갑니다. 청동은 대포가 되고 주조는 미뤄집니다. 점토 모형만 남은 채 시간은 거칠게 스쳐 지나갑니다. 침공과 혼란의 나날,
모형은 조롱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짧게 적습니다. 말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다. 오랜 준비와 꿈의 무게가 한 문장에 눌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라노의 세월은 그의 재능이 가장 넓게 펼쳐진 시간. 음악과 기계, 물길과 축제, 그리고 거대한 말이라는 불가능의 설계. 예술과 공학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같은 문장을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도시는 그에게 무대를 주었고 그는 도시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아름다움은 어떻게 유용해질 수 있는가? 밀라노의 답은 그의 노트에서 오늘도 넘겨지고 있습니다. 1495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도미니코의 수도원 식당의 한쪽 벽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는 단 하나. 최후의 만찬. 가로 약 9m, 세로 약 4m.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한 문장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레오나르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1495년부터 1498년까지 어떤 날은 새벽부터 붓을 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벽만 바라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수도원장이 작업이 늦다 불평하자 그가 답했다고 하지요. 유다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배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요. 그리스도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 신성과 인성이 함께 머무는 표정. 쉬운 결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걷습니다. 시장과 광장, 교회와 감옥. 분노의 이마, 놀람의 입, 슬픔의 눈꺼풀, 의심의 미간. 수많은 표정이 그의 노트에 쌓입니다. 그리고 식탁 앞 12사람에게 각기 다른 떨림으로 돌아옵니다. 구성은 치밀합니다. 사도들은 셋씩 묶인 4그룹. 소란과 침묵, 질문과 부정이 파도처럼 번져갑니다. 유다는 그림자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작게 웅크리고 손에는 작은 주머니를 쥡니다. 그 순간의 심리 변화가 손짓과 시선에서 터져나옵니다. 기법은 전통을 비껴갑니다. 젖은 회반죽에 빠르게 그리는 정통 프레스코 대신 템페라와 기름을 섞어 마른 벽 위에 천천히 올립니다. 수정이 가능한 대신 보존에는 취약한 길. 습기와 시간은 곧 색을 벗겼지만 완성된 그날의 화면은 놀라우리만큼 생생했습니다. 원근은 한 점으로 모입니다. 천장의 격자, 벽의 장식, 바닥의 타일. 모든 선이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머리. 신학의 중심이 화면의 중심과 겹쳐지도록 빛은 장면을 설명하지 않고 의미를 만든다. 배경에 새 창으로 스며드는 빛이 예수님의 뒤에서 고요히 번지고 실내의 그림자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간격을 둡니다. 의상색과 식탁의 소품도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빵과 포도주가 핵심 상징이고 소금 그릇이 뒤집힌 자리, 작은 주머니 같은 세부가 침묵으로 말을 거는 장면들. 그림은 사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발화의 순간을 잡아 감정의 파장을 공간 전체에 펼칩니다. 정면의 길고 낮은 식탁, 관람자와 장면 사이의 경계가 되면서도 우리 자리까지 식탁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벽 앞에 서 있지만 마치 그 방의 공기를 함께 들이마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벽에서 서사와 과학을 결합합니다. 심리의 관찰, 손짓의 해부, 빛과 원근의 기하. 그 모든 계산을 끝내고도 마지막에 남긴 것은 말 없는 질문입니다. 배신은 누구의 얼굴인가? 믿음은 어떤 표정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이 500년을 지난 오늘도 이 벽 앞에서 사람들이 숨을 고르는 이유입니다. 밀라노의 밤. 병원 지하의 차가운 돌. 촛불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림자가 벽을 옮겨 다닙니다. 레오나르도는 메스를 듭니다.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먼저였습니다. 피부를 젖히고 근육을 가르고 힘줄과 인대의 길을 따라갑니다. 표정근에서 목과 어깨로, 팔과 손으로 내려오며 그립니다. 손가락이 왜 움직이는가? 팔꿈치는 어떻게 잠기고 풀리는가? 몸의 비밀을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가 다룬 시신의 수에 대해선 기록이 엇갈립니다. 확실한 것은 밤마다 이어진 관찰과 정확한 선들이 쌓였다는 사실. 종교의 도상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동작의 원인을 찾아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 심장으로 모입니다. 소의 심장에 왁스를 부어 심실의 형태를 본뜨고 유리 용기에 물을 흘려보며 입자들을 띄워 유동을 관찰합니다. 회전하는 와류, 지엽이 닫히는 순간의 압력 변화. 그는 심장을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유체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장치로 보았습니다. 오늘의 과학이 뒤늦게 확인해준 그 직관의 윤곽이 그의 선과 화살표 속에서 먼저 맺힙니다. 그리고 생명의 방으로 그는 임신 자궁의 표본을 관찰합니다. 웅크린 태아의 자세, 척추의 부드러운 곡선, 아직 봉합되지 않은 두개골의 경계, 탯줄의 연결, 태반의 구조, 양막의 보호막까지 한 장 한 장의 도해로 남깁니다. 태아를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자궁벽의 혈관 분포를 표시하고 영양이 드나드는 길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그립니다. 그에게 그림은 기록이었고 기록은 가설이었고 가설은 다음 관찰의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적습니다. 이 작은 존재 안에 우주의 비밀이 깃들어 있다. 현미경도 초음파도 없던 시대. 그에게 남은 것은 눈과 손 그리고 끈기였습니다. 밤의 해부실에서 시작된 질문은 심장의 소용돌이로 자궁의 조용한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 질문들이 모여 생명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힙니다. 레오나르도는 성벽에 오릅니다. 하늘로 오르는 새들을 보기 위해 제비의 급선회, 독수리의 상승 기류, 박쥐의 급전환을 눈으로 따라가며 적습니다. 날개의 뼈와 막, 깃의 배열과 관절의 각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는 날개의 기하를 그리고 공기의 길을 선으로 표시합니다. 어떻게 뜨는가? 어디서 저항이 생기는가? 와류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수식보다 관찰로 직관의 해부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오니톱테로 날개짓하는 비행장치, 나무와 천, 도르래와 케이블, 사람이 누워 발과 손으로 날개를 구동하는 구상. 실제 제작은 불확실하지만 스케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가능성의 문에 있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첫 문손잡이, 낙하장치의 도해도 남습니다. 피라미드형 덮개가 낙하 속도를 늦추는 원리. 또 하나, 공중 나사. 나선형 판을 돌려 공기를 아래로 눌러 상승을 얻으려는 발상. 그러나 동력과 토크의 한계, 재료의 무게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는 현실의 제약과 아이디어의 도약 사이에서 끝없이 줄타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시대, 그는 평화를 바랐지만 전쟁 기계를 설계합니다. 거대한 석궁, 다관 포신의 연속 발사장치, 초기적 장갑 전차의 스케치. 현대의 무기와 동일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발사 간격을 줄이고 사람을 보호하고 기동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일부 도면에 의도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기술의 힘을 경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도 그의 실험실이 됩니다. 역병이 도시를 덮자 그는 구조를 바꿉니다. 상층과 하층을 분리한 도로, 건물 높이에 맞춘 폭, 햇빛과 환기의 비례, 하수와 배기, 나선형 계단의 동선 분리, 사람과 오물이 만나지 않게, 바람이 막히지 않게. 이상 도시의 도면은 오늘의 도시 위생과 교통에서 곳곳에 겹쳐 보입니다. 그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찰 구조 개선. 하늘에서, 전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도시의 골목에서 그에게 발명은 한 번의 번개가 아니라 수많은 스케치가 쌓아 올린 느린 번개였습니다. 불가능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설계를 부르는 이름이었고요. 1499년 밀라노가 무너집니다. 프랑스군의 깃발이 오르고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도망쳤습니다. 스포르차 가문의 위엄을 기리려 했던 7m 높이의 거대한 말, 레오나르도가 진흙으로 빚어 세운 그 모형은 궁수들의 화살에 무너져 흙더미가 되었습니다. 17년간의 황금기, 그 상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짧게 남깁니다. 말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겠다. 그는 도구와 노트, 그리고 제자 며칠 데리고 길 위에 올랐습니다. 베네치아.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왔고 그는 수면 아래를 생각했습니다. 잠수복, 호흡장치, 잔망경의 설계. 그러나 도면 가장자리에 적힌 한 문장. 인간의 악한 본성에 쓰여서는 안 된다. 기술은 언제나 윤리를 요구했습니다. 1502년 또 다른 부름. 체사레 보르자, 교황의 아들이자 무자비한 정복자의 곁에서 건축가이자 기술자로 일하게 됩니다. 리미니와 체세나 우르비노의 요새를 설계하며 그는 한 장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이몰라 지도.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정밀한 평면. 거리와 건물이 비례에 따라 놓이고 성벽과 해자가 한눈에 읽혔습니다. 현대의 항공사진을 닮은 지도 제작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권력 앞에서 그는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했으니까요. 1503년 피렌체. 작업대 위에 올려진 작은 패널. 리자 게라르디니, 도시의 품위와 일상을 지닌 한 여인의 얼굴. 레오나르도는 자세부터 바꿉니다. 4분의 3 측면, 몸은 비스듬히, 얼굴은 정면으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 관람자와 인물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배경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안개의 강, 굽이치는 길, 미묘하게 어긋난 지평선. 불안과 매혹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푸마토. 경계가 사라지는 기법. 피부와 공기, 머리칼과 배경, 빛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확신과 망설임이 얇게 겹쳐져 보는 이마다 다른 답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그림을 끝내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날짜가 아니라 숨의 품질로 정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해부 기록을 체계화하고 다시 강가에 앉아 파문과 소용돌이를 그렸습니다. 무너진 도시와 흩어진 후원자. 그러나 질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관찰 구조 개선. 쇠락 이후의 방랑은 그에게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설계를 부르는 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503년 피렌체. 작업대 위 작은 포플러 패널. 레오나르도는 한 여인과 마주합니다. 리자 게라르디니. 도시의 품위와 일상의 숨. 의뢰의 사연은 분분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 이 그림은 끝내 주문자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그는 평생 곁에 두었다는 사실. 그는 자세부터 바꿉니다. 4분의 3 측면. 몸은 비스듬히, 얼굴은 정면. 그리고 손을 전면에 놓습니다. 오른손이 왼손 위에 놓인 포즈. 관람자와 인물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놓는 장치. 배경은 현실이 아닙니다. 안개의 강, 굽이치는 길, 아득한 바위 능선. 왼쪽과 오른쪽 지평선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시선은 흔들리고 불안과 매혹이 동시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스푸마토. 경계가 사라지는 기법. 피부와 공기, 머리칼과 배경, 옷과 몸이 부드럽게 섞입니다. 미세한 유약의 층이 수십 번 얹히고 말리고를 반복하며 표면은 온기를 띱니다. 서두름 대신 기다림. 완성은 날짜가 아니라
숨의 품질로 정해집니다. 미소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확신과 망설임이 얇게 겹칩니다. 입술을 보면 미소는 엷어지고 눈가로 시선을 옮기면 다시 번집니다. 해부의 지식, 빛의 계산, 심리의 관찰이 한 얼굴에서 만납니다. 한편 그의 붓은 말년의 대홍수 연작으로도 뻗어갑니다. 물결의 파동, 와류의 증폭, 부서지는 물보라의 질서, 자연을 읽는 같은 눈이 초상과 풍경, 재난의 장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엮어냅니다. 1513년 로마. 젊은 거장들이 벽을 채우던 도시에서 그는 거울과 빛, 열과 기계에 몰두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실험. 그의 작업실은 조용한 공학실이 됩니다. 1516년 프랑스의 부름. 프랑수와 1세는 그를 스승이라 부르며 맞아들입니다. 알프스를 넘어 앙부아즈의 클로 리세. 그는 세 점의 그림을 데려옵니다. 모나리자, 세례자 요한, 성 안나와 성모자. 오른팔은 둔해졌지만 왼손과 머리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젊은 왕과의 대화는 밤을 건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끝내 이 작은 패널을 놓지 않습니다. 여행을 함께한 그림, 시간이 겹겹이 쌓인 표면. 모나리자는 암호가 아니라 관찰의 끝에 선 얼굴입니다. 빛과 호흡, 기다림과 질문. 그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 오늘 우리가 그녀 앞에 서면 그 미소는 여전히 자기 호흡의 속도로 말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물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파문을 세고 소용돌이의 탄생과 소멸을 그립니다. 흐름이 갈라지고 다시 모이는 질서, 관의 지름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유량. 그의 선과 화살표는 유체의 문장을 배워 적습니다. 말년의 붓은 거칠어집니다. 대홍수 연작. 파도가 산을 넘고 분무가 하늘을 덮고 도시는 흰 거품 속에 사라집니다. 종말의 장면 같지만 파의 전파와 와류의 성장, 부서지는 물보라에 물리는 끝내 정확합니다. 로마에서 그는 벽보다 빛을 봅니다. 거울의 반사와 굴절, 태양열을 모으는 오목 거울. 젊은 거장들이 천장을 채우는 동안 그의 작업실은 조용한 공학실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대, 클로 리세의 창가에서 젊은 왕과 밤을 지새우며 예술과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팔은 둔해졌지만 왼손과 머리는 여전히 또렷합니다. 1518년 태엽으로 걷는 기계 사자. 가슴이 열리면 백합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마법을 보았고 그는 과학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노트와 도구는 멜치에게, 포도밭은 살라이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금. 1519년 5월 2일 조용한 마지막 숨. 전설은 왕의 품을 말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끝까지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떠난 뒤 기록은 흩어집니다. 상자와 다락, 서가와 서랍. 어떤 묶음은 왕실로, 어떤 묶음은 도시의 도서관으로, 어떤 묶음은 한참을 잃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일부, 사라진 페이지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기는 바뀌고 해석은 갱신됩니다. 엔지니어는 그의 캠과 크랭크를, 의사는 해부도해의 정확을, 물리학자는 난류의 스케치를 각자의 언어로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작은 패널 하나, 모나리자. 1911년 그림은 사라지고 2년 뒤 피렌체에서 회수됩니다. 작은 그림의 부재가 오히려 세계의 상상을 키웠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남습니다. 살라이, 문제적 제자이자 오래된 동반자. 멜치, 기록과 유산을 정리한 충실한 제자.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 비율과 조화에 대해 밤을 메운 대화. 브라만테와의 도시 구상. 친구들의 이름이 그의 가장자리에서 빛납니다. 실패도 유산입니다. 날지 못한 비행, 주조되지 못한 말, 흘러내린 안료, 중단된 운하. 그는 실패를 데이터로 남겼고 다음 개선의 입구로 삼았습니다.
예견도 남습니다. 멀리 있는 이와 말할 것, 빛으로 열을 모을 것, 바다 아래를 걸을 것. 상상은 정확한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명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새 장을 사서 열어주었다는 일화, 말의 근육과 고양이의 곡선, 개미의 행렬과 거미줄의 기하. 모든 생명은 경이이자 설계였습니다. 거울 앞에 놓인 거울 문자와 반사의 법칙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원과 사각, 몸과 우주의 합을 묻는 도형. 밀라노 성의 살라 델레 아세 천장, 뽕나무 가지가 얽히며 방 안으로 하늘을 열어둡니다. 이제 종이를 펼쳐봅니다. 선 하나를 긋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질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 한 줄.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날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그날의 목소리는 통나무집에서 백악관까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 한 사람. 게티즈버그의 이분이 어떻게 영원이 되었는가? 에이브러햄 링컨.